이스라엘의 이란 최대 가스전 포격에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보복 공격하며 중동 에너지 전쟁이 현실화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중동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 능력 전반에 걸쳐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메시지를 공공안전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4월 영주권 문호도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전반에 걸쳐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퓨처펀드 대출 프로그램을 8천만 달러 규모로 전면 확대하고 금리와 자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뉴저지 리틀페리에서 전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한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주택가에 총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대뉴욕주 한인 상록회를 7년간 이끈 조은은 전 회장이 지난 17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하자 이란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한 뒤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3456 광구의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으며 이라크 당국도 이란으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보복 공격하겠다며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는 실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고 카타르 내무부는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피격 소식에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최대 6.1% 급등해 배럴당 109달러 75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시티은행은 브렌트유가 며칠 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에너지 시설 공격과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올 2, 3분기에 평균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3.75%로 두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1월 발표문에는 없던 표현입니다. 한편 한국 외환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동 전쟁 확전 우려 속에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특히 이란 가스전 공격 소식 이후 급등하면서 1,500.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할 경우 환율 상단이 1,550원까지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맹 협력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등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응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 이상 동맹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완전히 끝내버리면 지금까지 비협조적이었던 동맹국들이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유일합니다. 전장 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8일 공습으로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겸 정보부 장관을 제거했으며 이란 정부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가혹한 복수를 다짐하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이어갔고 텔아비브 인근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또 CNN은 이란이 위안화 결제 조건으로 8개국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실제로 파키스탄과 인도 선박 일부가 이란 해안선에 근접해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핵무기와 군사, 사이버 능력 전반에 걸쳐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가정보국이 오늘 2026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배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오늘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대륙 간탄도 미사일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핵무기 보유량 확대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핵탄두 생산 및 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최대 150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안북도 구성 용덕동 등지에서 핵무기 보관 및 생산 관련 시설 확장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으며 2030년까지 핵무기 수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정보국은 특히 대량 살상무기 WMD와 재래식 전력, 비대칭 전력,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결합된 복합 위협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비대칭 공격이란 군사적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약한 쪽이 상대의 강점을 피해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즉 정면 승부가 아니라 기습, 특수 공격, 사이버 테러 등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2025년 한 해 동안 약 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자금이 핵과 미사일 등 전략 무기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역량 측면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 전력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며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고 이를 통해 현대전 경험과 장비 운용 능력을 축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간 이른바 반미 연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해관계 차이와 직접 충돌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 범위는 주로 양자관계에 국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충돌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실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당국은 이들 국가가 향후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 능력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비대칭 공격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향후 5년간 미사일과 우주, 군사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미국 본토와 동맹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난항으로 부분적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당은 특히 이민단속 규제를 두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은 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며 해결에 나섰지만 핵심 요구는 거부하며 셧다운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4일 시작된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관련 규정을 두고 민주당은 요원들의 자택 침입 시 판사 영장 의무화, 과도한 무력 사용 제한, 바디캠 착용 등 투명한 단속 등을 요구했고 오늘 백악관은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이 중 요원 신원 표시 강화, 바디캠 확대, 구금시설 감독 강화 등은 받아들였지만 핵심 요구인 판사 영장 의무화와 단속 방식 제한은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강경이민 정책은 유지해야 하며 단속 효율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이민 정책 속에서도 대규모 추방이라는 표현 대신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공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 미국 시민 2명이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된 것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체포중심 홍보에서 범죄 피해 사례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방향을 바꿨지만 강경 이민 정책 자체는 유지하며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부분 예산 공백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항공업계입니다. 교통안전청 TSA가 무급으로 전환된 뒤 1년간이 심화되고 지연 및 취소 항공편과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은 천정부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공항들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하원이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도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등 대부분 부문에서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에서 외국인 의료 인력의 비자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민주 양당은 17일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에게 부과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 법안은 의료 분야 종사자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의사들은 농촌 지역과 1차 진료 등 미국 의사들이 기피하는 의료 소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36년까지 의사가 최대 8만 6천 명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또 2022년 기준 미국에서 근무하는 이민자 출신 간호사는 50만 명으로 전체 면허 등록 간호사 300만 명의 6분의 1에 달합니다. 한편 연방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도 대부분 부문에서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2순위가 오픈 상태로 전환됐고 3순위 숙련공 부분의 우선 일자도 2024년 6월 1일로 전달보다 8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4순위 종교 이민도 성직자와 비성직자 부문 모두 2022년 7월 15일로 약 1년 급진전됐습니다. 가족 이민도 영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대상인 2순위 A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대상 1순위는 2017년 5월 1일로 약 6개월 진전됐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2008년 6월 8일로 5개월 앞당겨지며 오랜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습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 뉴욕시 퓨처 펀드를 총 8천만 달러 규모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최소 대출 금액과 금리를 모두 낮추고 신청 자격 기준도 완화해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사업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대출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은 17일 소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뉴욕시 퓨처 펀드를 총 8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퓨처 펀드는 뉴욕시와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 이른바 CDFI 간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에릭 아담스 전 행정부 시절 1,000만 달러 규모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총 4개 사업체에 12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 맘다니 행정부가 규모를 8배 이상 늘려 전면 재가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약 10만 달러 이상을 빌려야 했지만 이제는 2만 5천 달러부터 신청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체도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리도 9%에서 7.5%로 낮아졌습니다. 상환 방식도 유연해졌는데 매달 매출의 9.5%를 고정 납부하던 방식에서 매출과 사업 규모에 따라 최저 2%까지 낮아지는 수익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도 완화돼 최소 연매출 요건이 기존 3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소기업이 뉴욕 경제의 근간이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저렴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왔다며 퓨처 펀드로 그 접근성을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 소수계, 여성 소유 사업체처럼 전통적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뉴욕 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도 병행 운영됩니다. 신청은 뉴욕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리틀페리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전 시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해 가중폭행과 강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뉴저지주 리틀페리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전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전 시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틀페리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월요일 낮 12시경 리버티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여성이 뉴욕 퀸즈 플러싱 출신의 37세 한인 여성 하지은 씨라고 밝혔으며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전 며느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 씨는 전 시모의 집에 침입해 침실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있던 전 시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화장실로 피하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헤어드라이어 전선으로 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이 심하게 멍들고 양쪽 눈과 얼굴이 부어오른 것뿐 아니라 머리와 손, 목 등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해켄색 대학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하 씨는 범행 직후 전 시모의 귀금속과 약 5,000달러 상당의 금괴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건물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신원 미상의 남성과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리치필드에 위치한 하 씨의 자택에서 하 씨를 검거했으며 가중폭행, 강도, 주거침입, 법원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 총 7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구치소 기록에 따르면 하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이른 아침 주택가에 총을 난사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관 1급 살인미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애플턴에서 한인 여성과 그 남성이 주택가에 총을 난사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특수기동대 수화세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스위프트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쯤 웨스트 루스 애비뉴 인근에서 누군가 주택에 총을 쏘고 밖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선진 김 코벳과 남편 브랜든 제로드 코벳으로 두 사람은 인근 주택을 향해 총을 쏘고 밖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카운티 보안관 요원 2명이 접근하자 먼저 총을 쐈고 요원들이 응사하는 사이 두 사람은 침입을 하려 했던 차량 안으로 들어가 버텼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 주택에서 총탄 자국 15개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화시 투입돼 약 4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최루가스와 비살상탄을 사용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쉐리프국은 두 사람이 당시 마약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전으로 인한 시민과 경찰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더글라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1급 살인미수 3건과 1급 폭행, 총기 불법 발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석금은 조건부 75만 달러, 조건 없는 석방은 1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제35대 조원은 전 회장이 향년 87세를 일기로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7년간 상록회를 이끌며 한인 어르신들의 정착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한인사회 원로로 은퇴 직후에도 발전기금 3만 달러를 기탁하며 마지막까지 한인사회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해온 조원은 전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장이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입니다. 고인은 2019년 제35대 상록회장으로 취임해 지난 10일 은퇴하기까지 7년간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재임 기간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과 회관 리모델링, 시니어 강좌 신설 등을 이끌며 취임 당시 300여 명이었던 회원수를 1,600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999년부터는 유산 상속과 유언장 작성 등 한인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를 진행해왔으며 2023년에는 대통령 평생 공로상과 대한민국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인은 은퇴하면서도
발전기금 3만 달러를 기탁하며 후배들을 위한 밑거름을 남겼습니다. 연도는 오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중앙장의사에서 장례 미사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퀸즈 한인성당에서 거행됩니다. 하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 파밍데일 성 찰스 묘원에서 진행됩니다. 삼가 고인의 안식을 빕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곰 관련 사건을 보도하던 생방송 현장에 실제 곰이 출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몰로비아에서는 한 여성이 개를 산책시키다 곰의 공격을 받아 다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TLA 방송은 15일 기자 에린 마이어스를 현장에 파견해 생방송 중계에 나섰는데 중계가 진행되는 사이 마이어스 기자 뒤편으로 검은 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스룸이 당황한 가운데 마이어스 기자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며 침착하게 상황을 전했고 곰은 한동안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차량이 다가오자 인근 풀숲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이어스 기자는 곰을 마주쳤을 때는 절대 뛰어선 안 되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생방송 도중 곰과 마주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캘리포니아 어류야생 동물구 관계자들이 곰 포획을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당국은 이 곰이 앞선 습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미국이 13년 만에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나섭니다. 연방 내무부는 16일 알래스카주에 1.25 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완공된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13년 텍사스주에서 가동을 시작한 932메가와트급 샌디 크릭 발전소로 이번 알래스카 발전소는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은 한때 미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현재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6% 수준으로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건설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 각종 연방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는 건설 인허가와 환경심사, 건축기준 등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규정 검토와 함께 대형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약 403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로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주택 공급 확대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한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무차별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이스트 엘르머스트 23에비뉴와 94번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지난 월요일 오전 6시 17분쯤 스키 마스크를 쓴 남성이 출근 중이던 29세 여성 리세트 라말레스에게 뒤에서 접근해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범행 장면은 인근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회수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인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은 팔과 등 부위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전신 검은 옷에 스키 마스크 차림의 용의자가 23번 에비뉴 동쪽으로 달아났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